그 색을 처음 본 순간 정말 모든 걸 멈췄습니다. 파리 명품 본사 회의실에서 수천만 유로 규모의 염료 오염 대란이 터졌을 때 유럽 최고의 기술진조차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엔 이런 색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비웃었어요. 중세 기법으로 명품을 복구하겠다고요? 한류는 그냥 마케팅 말장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경남 하동의 작은 작업장에서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흘 후 명품 역사상 전무후무한 질감과 색감이 탄생했어요. 20년 경력의 이탈리아 감별사조차 이런 색은 처음이라고 말했죠. CNN과 BBC에서는 21세기 마지막 잃어버린 색이라고 보도했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 명품이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에바 마르탱, 에르메스 브랜드 원단 품질 책임자입니다. 럭셔리 원단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자리에서 15년간 일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전 9시 본사 긴급 회의실로 소집됐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화학 냄새와 썩은 냄새가 섞인 듯한 역한 냄새였죠. 테이블 위에는 검게 변색된 원단 샘플들이 놓여 있었어요. 브랜드 총괄 디렉터인 피에르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바, 대재앙이 일어났어. 신제품 제작 라인에서 염료 오염 사태가 발생했어.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피에르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젯밤 새벽 2시경부터 염료가 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원단이 오염됐어. 손해 규모는 수천만 유로에 달할 것 같아. 저는 오염된 원단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원래 아름다웠던 실크와 캐시미어가 검은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고 만져보니 질감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냄새였어요. 화학 처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원단에서 독한 냄새가 계속 났어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죠. 피에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에바, 내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원단 전문가인 내가 해결책을 찾아줘야 해.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유럽 내 최고의 염색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독일의 화학 염료 박사, 이탈리아의 전통 염색장인, 스위스의 섬유 보건 전문가까지.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로 심하게 오염된 원단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지. 독일 박사가 말했어요. 에바, 이건 단순한 염료 오염이 아니야. 화학 결합 구조 자체가 변해버렸어.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시간도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 상황이었어요. 이틀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오염된 원단들이 점점 더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섬유질이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는 부분도 생겨났어요. 스위스 전문가도 포기 선언을 했어요. 에바, 미안해. 내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었어요. 임원들은 매시간 진행 상황을 묻고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번 신제품 런칭이 취소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 놓친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요. 전 세계 염색 기술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그때 텍스타일 업계 지인인 마르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에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한국 경남 하동에 염색 명장이 계셔. 천연 감무렴이라는 전통 기법을 쓰신다고 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황당했어요. 한국이라고요? 감무렴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게다가 천연 염료로 화학 오염을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마르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그분이 과거에 유럽 명품 브랜드의 까다로운 요구도 해결해 주셨다고 들었어. 전통 기법이지만 효과는 현대 기술을 능가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마르크, 중세 기법으로 명품을 복구하겠다고? 한류는 마케팅 말장난이잖아.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농담할 때가 아니야.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마르크는 진지했어요. 에바,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더라고. 한번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도 손을 든 문제를 한국의 전통 장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염된 원단들에서 악취가 더 심해졌고 일부는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피에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에바, 이대로는 안 돼.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거야. 언론에 알려지면 끝이라고. 저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탈리아에서 온 염색 전문가 루카가 최종 보고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독일에서 온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자 구조가 파괴된 상태예요. 복구는 불가능하고 폐기 처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선언이었죠. 저는 그 순간 마르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간무렴 이야기 말이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마르크에게 연락했어요. 한국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줄래? 마르크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정말? 에바가 한국을 고려한다니 신기하네. 마르크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더욱 의아했어요. 박성재라는 분이었는데 프로필이 정말 특이했어요. 대학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냥 대를 이어 염색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작업 환경이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없는 시골 작업장에서 나무를 떼서 염료를 우린다는 내용이었어요. 21세기에 이런 방식으로 명품 복구가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첨부된 작업 사례들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과거에 유럽 몇몇 브랜드에서 의뢰했던 복구 작업들이 있었는데 결과물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프랑스의 한 브랜드에서 의뢰한 실크 복구 사례가 눈에 띄었어요. 심하게 변색된 실크가 완전히 새 것처럼 복구된 모습이었어요. 색감도 원래보다 더 깊고 우아해 보였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박성재 씨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어요. 국제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박성재입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박성재 씨가 차분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에 말씀하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즉시 오염된 원단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몇 시간 후 박성재 씨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셔야 해요. 정말 가능하다는 건가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박성재 씨가 대답하셨어요. 간물은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아했어요. 간물에 생명이 있다고요? 죽은 것을 살린다고요?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피에르에게 상황을 보고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라고? 전통 염색이라고? 에바, 정말 확신하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피에르도 고민 끝에 승인해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경남 하동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요.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에바가 미쳐가나 봐. 한국까지 가서 뭘 한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실패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겠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에서 유럽을 놀라게 할 기술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간무렴이라는 게 뭘까? 정말로 화학 오염된 원단을 복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동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간 다음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했거든요. 총 6시간 넘게 걸렸어요. 버스에서 내려다본 하동의 풍경은 정말 한적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파리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박성재 씨의 작업장으로 향했는데 기사분이 한국말로 뭔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소박한 한옥 건물이었거든요. 전기 설비나 현대적인 장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당에서 한 분이 나무를 패고 계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셨죠. 바로 박성재 씨였어요. 박성재 씨가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멀리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였어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큰 가마솥들이 구들장 위에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나무와 풀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중세시대 같은 모습이었죠. 박성재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감나무 껍질을 우려서 간물을 만들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예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방법이죠.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니 진한 갈색 액체가 끓고 있었어요. 냄새도 독특했어요. 화학 냄새와는 전혀 다른 자연스러운 나무 냄새였죠. 박성재 씨가 말씀하셨어요. 염색은 단순히 색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원단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져온 오염된 원단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박성재 씨가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이 상했네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박성재 씨가 간물이 담긴 작은 그릇을 가져오셨어요.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원단 한 모서리를 간물에 살짝 담그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검게 변색되었던 부분이 서서히 원래 색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박성재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간물은 생명력이 있어요. 죽어가는 섬유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정말 복구가 가능할까? 유럽의 최첨단 기술도 실패한 것을 말이에요. 박성재 씨가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간물이 천천히 일을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박성재 씨는 저를 마을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파리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박성재 씨의 진정성이었어요. 돈을 벌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업장을 찾아갔어요. 박성재 씨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어젯밤 간물에 담가둔 원단을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젯밤 간물에 담가둔 원단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박성재 씨가 조심스럽게 원단을 들어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간물이 밤새 일을 했어요. 검게 변색되었던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원래의 색깔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화학 전문가들도 포기했던 그 원단이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재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감무렴은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하면 안 되죠. 천천히 원단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해요. 그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제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도대체 감물이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박성재 씨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감나무는 오래 살아요. 그 생명력이 감물에 담기는 거예요. 박성재 씨가 작업장 한쪽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거기에는 수십 년 된 감나무 껍질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나무들이 수백 년을 견뎌온 힘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죠. 박성재 씨가 감물을 우리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감나무 껍질을 물에 넣고 서너 시간 동안 끓이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마저 신성해 보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감물은 살아있어요. 온도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음 같은 걸 느꼈어요. 유럽에서는 모든 걸 기계와 화학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핵심이었어요. 둘째 날에는 더 큰 원단 샘플로 시험해봤어요. 박성재 씨가 정성스럽게 감물에 담그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관리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예술가였어요. 원단 하나하나를 마치 생명체처럼 대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박성재 씨가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원단은 정말 좋네요. 질이 뛰어나요. 하지만 너무 화학 처리를 많이 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왔어요. 박성재 씨가 조심스럽게 원단을 감물에서 꺼내서 찬물에 헹구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원단이 완전히 새 것처럼 되살아나 있었거든요. 색깔은 원래보다 더 깊고 우아했고 질감도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탄탄했어요. 저는 원단을 만져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유럽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박성재 씨가 겸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감물이 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의 손길과 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파리 본사의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했어요. 피에르와 다른 임원들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었는데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피에르가 물어봤어요. 에바, 정말 확실한 거야? 이게 우리 원단이 맞아?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확실해요. 아니, 원래보다 더 좋아졌어요. 다른 임원도 의심스러워했어요. 전통 염색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 뭔가 속임수는 아닐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일 동안 제가 본 것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박성재 씨는 원단을 하나의 생명체로 대했어요. 병든 생명을 치료하듯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유럽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넷째 날 아침 박성재 씨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원단을 햇빛에 말리고 계셨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원단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성재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완성이에요. 감물이 원단 속 깊이 스며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앞으로 더 오래 갈 거예요. 정말 신기한 말이었어요. 제가 원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원래 색깔보다 더 깊고 풍부한 색감이었고 만져보니 실크 특유의 부드러움에 어떤 생명력 같은 게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냄새였어요. 전에는 화학 냄새가 역했는데 이제는 은은한 자연향이 났어요. 마치 숲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박성재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원단은 살아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감물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파리 본사의 성공 소식을 전했어요. 원단 복구가 완료됐고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보고했어요. 임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이었죠. 한국의 전통 지혜가 이렇게 위대할 줄은 몰랐어요. 박성재 씨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할 건 저예요. 좋은 원단을 만져볼 기회를 주셔서요. 정말 겸손한 분이셨어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기적적으로 복구된 원단 샘플들이 들어있었고 머릿속에는 박성재 씨의 철학이 가득했어요. 본사 도착 첫날 임원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져온 원단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샘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피에르가 원단을 만져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바, 이게 정말 우리가 보낸 그 원단이야?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마케팅 디렉터인 소피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색깔이 원래보다 더 깊고 우아해요. 이런 색감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박성재 씨의 작업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감나무 껍질을 우려서 만든 천연 염료, 구들방에서 며칠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요. 품질관리팀장인 앙투안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화학 분석은 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과학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해요. 회의 후에 저희는 전문기관에 원단 분석을 의뢰했어요. 며칠 후 나온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섬유 구조가 원래보다 더 강화되어 있었고 색소의 정착도도 훨씬 높았어요. 분석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상해요. 천연 염료인데 화학 염료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어떤 기술을 쓴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뿌듯했어요. 더 놀라운 건 내구성 테스트 결과였어요. 세탁과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원래보다 30%나 향상되어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였죠. 피에르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에바, 이건 혁명이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거야. 이 한국 장인과 계속 협력할 방법을 찾아봐.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박성재 씨 같은 분이 상업적인 압박을 받으시게 되는 건 아닐까? 그분의 순수한 장인 정신이 훼손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복구된 원단으로 테스트 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스카프와 작은 핸드백이었는데 완성품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특히 색감이 정말 특별했어요. 조명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색깔,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질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감별사 루카가 제품을 보고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20년 경력인데 이런 색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감무렴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박성재 씨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유럽 전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상업화보다는 전통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성재 씨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우리 전통이 세계에 알려지는 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제대로 해야죠. 그분이 제안하신 건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동으로 초대하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직접 와서 배우고 경험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제안을 본사에 전달했어요. 임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전통 염색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유럽 명품 업계 관계자들의 하동 방문이 성사됐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총 15명이 참여했어요. 저는 가이드 역할을 맡았죠. 박성재 씨는 정말 훌륭한 호스트셨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참가자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특히 이탈리아의 한 장인이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철학을 배웠어요. 염색이 단순한 가공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 한옥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경험이 인생을 바꿨다고, 앞으로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고요. 유럽으로 돌아온 후 몇 주 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각국 언론에서 한국의 간무렴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전통 염색이 유럽 명품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CNN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말 전통 기법이 현대 화학 기술보다 뛰어날 수 있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뛰어나다는 표현보다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한국 전통 염색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죠. BBC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제로 박성재 씨와 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는 더욱 깊이 있게 접근했어요. 21세기 마지막 잃어버린 색이라는 제목으로 간무렴의 역사와 철학을 자세히 다뤘어요.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색깔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었어요. 서양은 색을 지배하려 하지만 동양은 색과 대화한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 슈피겔지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 전통 기술이 유럽 명품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한 기사였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에서는 예술적 관점에서 다뤘어요. 색깔의 혁명, 한국에서 온 새로운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간무렴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했어요. 언론의 관심과 함께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파리 패션 위크를 앞두고 여러 브랜드에서 간무렴을 활용한 컬렉션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특히 저희 에르메스에서는 한국 전통 염색을 활용한 특별 컬렉션을 기획하기로 했어요. 이름도 한국의 감이라는 뜻으로 K 컬렉션으로 정했어요. 컬렉션 준비 과정에서 박성재 씨를 다시 모시게 됐어요. 그분이 직접 파리에 오셔서 일주일간 작업을 지도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박성재 씨가 파리에 도착하신 날 본사가 완전히 들썩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이 전설적인 한국 장인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겸손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화려한 파리 본사를 둘러보시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작업장에서 박성재 씨가 간물을 우리는 모습을 보려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최첨단 시설에서 전통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이요. 그분이 직접 염색한 원단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같은 간물인데도 원단마다 미묘하게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박성재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원단마다 성격이 달라요. 실크는 실크대로, 리넨은 리넨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해도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일주일간의 작업이 끝나고 완성된 원단들을 보니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하나하나가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웠어요. 대량 생산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죠. 컬렉션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한국 전통 염색을 활용한 최초의 유럽 명품 컬렉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파리 컬렉션 당일 쇼장에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언론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K 컬렉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을 때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간물로 염색한 스카프를 두른 모델의 모습이 정말 우아하고 신비로웠거든요. 이어서 나온 핸드백, 드레스, 코트 등 모든 제품들이 관객들을 압도했어요.
색깔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조명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모습이 마법 같았어요. 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의 전통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컬렉션 성공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업무적 성취를 넘어서 인생관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조용히 박성재 씨를 소개했어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공은 저가 아니라 한국의 박성재 장인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박성재 씨는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저는 그냥 조상들에게서 받은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이걸 알아봐 주신 에바 씨의 안목이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리셉션에서 저는 박성재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분의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박성재 씨가 말씀하셨어요. 염색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원단의 마음을 읽고 색깔의 마음을 읽고 그 둘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박성재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양 사람들은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해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철학적인 접근이었어요. 그 대화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저는 원단을 단순한 재료로만 봤어요. 하지만 박성재 씨는 각각의 원단을 하나의 생명체로 대하셨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본사의 한국전통염색센터 설립을 제안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철학까지 함께 배우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어요. 임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피에르가 말했어요. 에바,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센터 설립 과정에서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됐어요. 하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전통 장인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경주에서 만난 천연 염색 장인, 안동에서 만난 쪽빛 염색 명인, 전주에서 만난 한지 장인까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겸손함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지혜를 전한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한국 방문을 거듭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좋았어요. 빨리빨리 문화도 있지만 동시에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이중성이 매력적이었어요. 1년 후 드디어 파리의 한국전통염색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박성재 씨가 직접 오셔서 개관식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센터에는 전통 가마솥과 구들장까지 설치했어요.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 전통 방식 그대로 염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개관 첫 주에만 수백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디자이너들과 패션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한국 전통 염색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박성재 씨가 직접 가르쳐 주시는 강의는 매번 만석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진정성과 철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한 수강생이 말했어요.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철학을 배웠어요. 앞으로 제 작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센터 운영 1년 후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책 제목은 숨을 입힌 색,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 정했어요. 단순히 염색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삶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집필 과정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부터 시작해서 점차 변해가는 마음의 과정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어요. 특히 박성재 씨와의 만남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그분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기술과 마음의 관계였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요. 출간 전에 박성재 씨께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그분의 허락을 받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전화가 왔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박성재 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통이 이렇게 잘 알려져서 기뻐요. 에바 씨가 정말 잘 써주셨네요. 조상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먼저 베스트셀러가 됐고 곧이어 유럽 전역으로 번역 출간됐어요.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기술만 추구하던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독일의 한 디자이너가 서평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작업실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됐어요.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작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탈리아의 패션 평론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서양이 잃어버린 것을 동양에서 찾았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정말 고무적인 반응이었어요. 책의 성공과 함께 강연 요청도 쏟아졌어요. 유럽 각국의 대학과 디자인 스쿨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한 강연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한국 전통 염색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서양 기술과 동양 철학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마음이죠. 런던 왕립예술대학에서의 강연도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특유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도 한국 전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기술의 발전만 추구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이었군요. 한국에서 그걸 배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도 특별 강연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 앞에서 한국 전통 색깔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프라다의 수석 디자이너가 강연 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했어요. 저희도 한국 장인들과 협업하고 싶어요. 어떻게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구찌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한국 전통 염색을 활용한 특별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유럽 전체가 한국 전통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상업적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전통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성재 씨의 철학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장인들과 유럽 브랜드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한국 장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분들이었는데 모두 박성재 씨와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주도의 감귤 염색장인, 강화도의 쪽빛 염색명인, 영천의 자초 염색 전문가까지 한국 전역에 이런 보물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돈보다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전통을 지키고 전승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유럽에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정신과 철학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유럽 전역에 한국 전통 공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각국 박물관에서 한국 전통 염색 전시회가 열렸고 대학에서는 관련 강좌가 개설됐어요.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전통 염색 전시회는 정말 성황이었어요. 3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어요. 모두들 한국의 색깔에 매료됐어요. 전시회 개막식에 박성재 씨도 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시연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려고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날 박성재 씨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색깔에는 국경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전시회를 보고 간 한 프랑스 예술가가 방명록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진짜 색깔을 처음 봤습니다. 살아있는 색깔을요. 저도 이런 색깔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책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업무적 성취를 넘어서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모든 원단을 생명체로 봐요. 각각의 섬유가 가진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담아서 일하려고 해요. 동료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게 됐다고 해요. 박성재 씨에게서 배운 철학 덕분이에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전통 문화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박성재 씨께서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 통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바 씨 덕분에 우리 전통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생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달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인데 유럽과 한국의 젊은 장인들이 함께 작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전통은 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 정신만은 잃지 말아야 해요.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도 감동이 와요. 그들은 그냥 염색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색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정말 그래요. 박성재 씨와 한국 장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분들의 철학이 녹아 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정성을 다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해요. 유럽 명품계도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화려함과 브랜드 가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과 철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한국 전통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작은 나라의 오래된 지혜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서양의 좋은 것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박성재 씨처럼 후배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전할 수 있는 스승이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동의 작업장에서 박성재 씨가 간물을 우리고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 위기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거든요.